네, 월간 네이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간 네이버스 14번째 편이고요. 네이버스 개발자 도구 딥다이브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가 등록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관심에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오프닝 저랑 미정님, 마케팅 미정님이 진행하고요. 개발자 도구 능력 어디까지일까라는 주제로 개발자 도구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실 네이버스 기술 컨설팅 심유섭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자 도구 활용 사례, 실제 고객사에서 활용하시는 사례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세션이 개발자 도구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지 프랙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강미정 김상희님 저죠.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케팅의 희망 마케팅 인턴 안채원님이 준비해 주신 라이브 퀴즈 이벤트 웨비나 내용으로 복습을 하는 내용이고요.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시작에 앞서서 3.7 정기 업데이트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것들이 주로 하이라이트가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스 마케팅팀 강미정 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님 시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이버웍스는 1년에 2번 또는 많게는 3번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몇 주 전인 지난 7월 6일 드디어 3.7 버전으로 정기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지 제가 이제 두 가지 큰 변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단 메뉴에 있었던 더보기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관리자의 메뉴, 그리고 개인별 맞춤 설정에 더 빠르게 접근하는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메뉴인데요. 홈에서는 나의 상태를 바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메시지 알람을 켜고 끄거나 또는 자동 응답 설정을 변경하는 것들을 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정들은 내 개인의 맞춤 설정들은 홈 메뉴에만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다 설정하시고 또 튜토리얼 메뉴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네이버웍스는 그 기업용 B2B 메신저인 만큼 저희가 협업 기능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반 메신저와 굉장히 다른 기능인데요. 이 네이버웍스는 그 조직, 그룹 메시지방에서 제공했던 협업 기능인 노트, 일정, 할 일, 폴더가 일반 메시지방에도 확대돼서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협업 기능들은 설정을 통해서 또 캘린더, 드라이브, 할 일, 서비스의 좌측 메뉴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방의 폴더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메시지방의 폴더에 올린 파일들이 내 지금 드라이브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폴더에서 드라이브에서 보기를 클릭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개해 드린 두 가지 기능 외에도 다른 업데이트 내용들은 네이버웍스 브랜드 사이트의 릴리즈 노트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미정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세션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제목은 개발자 도구의 능력 어디까지일까입니다. 네이버스 기술 컨설팅 심유섭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섭님 화면 넘겨받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개발자 도구의 능력 어디까지일까?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기술 컨설팅 심유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IT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기초 개발 지식이 있지만 네이버웍스 API를 다뤄보지 못한 개발자 초보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용어들이 나올 때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약간 분량 조절이 실패한 것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용어들 매우 기초적인 개념부터 다뤄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많으시다면 Q&A나 설문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반대로 좀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개발자 초보 대상이 아닌 왕초보 대상으로 하거나 심화학습으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좀 더 친절하게 자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순서입니다. 먼저 개발자 사이트 콘솔 문서를 둘러보고 API 호출해 본 다음에 최신 AI 기술을 진화하는 네이버웍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네 번째 API 호출해 보기와
다섯 번째, 최신 AI 기술로 진화하는 네이버스. 이 두 내용을 기억 속에 잘 담아가시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4번, 5번 두 장을 다른 장보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다 보니까 처음 세 장은 빠르게 개념적인 부분만 바르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이제 추후에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고객센터로 혹은 아니면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 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게 될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개발자 사이트 둘러보기입니다. 개발자 사이트는 API SSO 개발을 위한 모든 것이 제공되는데요. 소식, 주요 기능, 개발자 분석, 커뮤니티, 콘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식에서는 이제 API 1.0 공유 안내와 같은 중요 정보나 3.7 업데이트 후에 API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기능에서는 이제 봇, 네이버스 API, WOFF, SSO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WOFF가 사실 가장 최근에 좀 나온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대화방 내에서 이제 특정 페이지를 넘어갈 때 인증을 이어서 열리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화방 사용자에게 페이지 내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 문서에서는 API 구조도, 인증, 호출 응답, 에러 코드, 호출 제한 등의 상세한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개발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문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개발자 콘솔에서는 API, SSO 연동 시 필요한 인증 정보나 호출 통계 등을 제공합니다. 좌측 하단에 도메인 아이디와 테넌트 아이디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테넌트와 도메인 개념을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넌트는 그룹사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은 개별 기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네이버 그룹 쪽에서 보시면 다양한 법인들이 있는데 해당 법인들 하나하나가 네이버 업체에 가입하면 각각 서로 다른 도메인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고 그 법인들이 하나의 테넌트 아이디를 부여받게 돼서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도메인 아이디는 1번과 2번으로 서로 다른 거를 볼 수 있지만 테넌트는 1번으로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로 나중에 API를 쓰실 때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또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자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PI 2.0을 호출하기 위한 인증 자격 정보를 관리하고 권한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API는 네이버웍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외부로 호출하여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네이버웍스 메일 서비스를 접근해서 다들 쓰고 계실 텐데 그때 메일 목록을 보고 내용도 확인하고 답장 버튼 눌러서 답장하고 메일 작성한 다음 발송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객사 자체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에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봇도 제공됩니다. 봇은 이제 대화방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 대신 특정 역할을 수행할 대상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화방에서 사람이 아닌 대상자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서 실제로 수행하고 답까지 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웍스 봇의 좀 특징은 AI가 들어가 있는 봇이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개발하시고 구현하셔야 될 봇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봇은 최대 300개까지 추가 가능하고요. 개발자 콘솔에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실 때까지는 이제 개발자 콘솔 외에도 어드민 콘솔에 가서도 또 등록도 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메시지 전송과 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봇을 등록할 때는 이제 API와 개발자 콘솔, 어드민 콘솔 이렇게 UI, API와 UI를 둘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하실 때는 API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봇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타입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 위주로 살펴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후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설명과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봇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텍스트랑 이미지 가능하고요. 링크나 스티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 템플릿이랑 리스트 템플릿도 가능합니다. 캐로셀과 이미지 캐로셀도 가능한데요. 캐로셀은 이제 수평으로 컨텐츠를 스크롤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도 보낼 수 있고요. 플렉시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선 템플릿들은 글자 크기나 색상 그리고 이런 구성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플렉시블 템플릿은 CSS와 같이 보다 다채로운 구성이 가능합니다. 퍼시스턴트 메뉴나 리치 메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고정으로 띄워놓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퀵 리플라이도 제공되는데요.
대화방 하단에 버튼 형태로 별도 표시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봇이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형태입니다. 텍스트,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스티커나 이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벤트들도 받을 수 있는데, 봇과 대화방에서 이제 봇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또 사용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어떤 봇이 어떤 방에서 어떤 사용자가 오고 갔는지 이벤트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조인 이벤트는 봇이 포함된 방이 생성되었을 때 오는 이벤트입니다. 리브는 이제 봇이 대화방에서 나갔을 때 그때 이 나갔다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드는 이제 대화방에서 봇과의 대화방에서 다른 사용자가 들어올 때 또 이벤트가 오고요. 레프트는 사용자가 봇과 대화방에서 떠날 때 오는 이벤트이고, 포스트백은 그림 화면에서 이미지와 같이 이제 템플릿들을 보냈을 때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 버튼들을 클릭할 때 클릭했던 정보에 대한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연동입니다. 조직연동은 그림과 같이 이제 고객사 내부 조직도 정보를 네이버웍스에 반영하는 API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갖고 있는 조직도 정보들을 다 네이버웍스에도 이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직연동 화면을 통해 다양한 조직 정보를 API로만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직 연동의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들인데요. 조직 연동 API 호출하실 때 권장하는 순서이니까 나중에 개발하실 때 참고해서 이 순서대로 개발해 주셔야 돼요. 이를 순서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후 단계에서 전 단계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성원 추가 시 추가하는 직원의 조직 정보를 파라미터로 포함해서 호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조직 연동 시 동명이인과 같이 이름 정보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익스터널 키나 리소스 아이디가 존재하면서 이런 것들이 고유로 식별될 수 있도록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조직의 한 사람이 전배되었는데 변경된 사람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통으로 수정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셔야 됩니다. API가 실패해도 무한으로 재시도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실패를 했는데 그냥 계속 무한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되지 않도록 실패했을 때 재시도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로직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API 호출 실패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쉬운 원인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야 돼요. API 통계도 제공됩니다. 날짜별로, 스코프별로 호출량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다른 시스템에 별도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SSO도 제공됩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른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과의 같이 이 SSO 연동이 되면 한쪽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따로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저 인증 정보를 신뢰하고 그대로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허용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갖고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SSO 연동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인 사멜이나 오어스 2.0을 제공하고 있고요. IDP랑 SP의 개념은 이 내용대로 이제 IDP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일치하는 쪽을 의미하고 SP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은 사실 SSO를 쓸 때 거의 상식적으로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넣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멜앱스 쪽은 이제 반대로 고객사의 인증 페이지가 있지만 그 로그인 페이지를 쓰지 않고 저희 네이버웍스 로그인 페이지를 쓰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SSO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에 인터넷 전화기가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네이버웍스와 연동이 가능하고 전화 중인 상태인지 그리고 전화를 실제 걸 수도 있고 이 통화 중인 상황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T 사용을 위한 설정 화면입니다. 발신 가능 여부나 수신 상태 확인할 수 있는 API URL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전화 걸기 API URL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IPT 흐름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화를 걸게 됐을 때 진행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전화를 걸 때 또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에 대한 흐름도인데 또 나중에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PI 1.0이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24년 4월 1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이미 1.0을 이용 중인 고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업그레이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문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3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API가 RESTful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API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과 참고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인증 부분을 보면 보통 베어러 타입이라 그래서 억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걸 이제 헤더에 넣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넣을 때 베어러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그다음 그 사이 공백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개발자 문서를 보다 보면 주의와 참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보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 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API를 보고 호출할지를 타겟팅하는 건데요. 이제 위에 항목에 보면은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앞에까지 1.0까지 앞에까지가 이제 기본 공통사항이고요.
이제 문서를 보다 보면 그냥 슬러시하고 봇 아니면 뭐 슬러시하고 유저스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슬러시하고 그 부분을 저기 뒷부분에 붙여가지고 호출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개발자 문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HTTP 메소드는 get, post, put, fetch, delete가 제공됩니다. put 같은 경우는 지정하지 않는 속성이 값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제 패스 파라미터와 쿼리 파라미터들을 나눠서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URL 인코딩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반드시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나 의도하지 않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바디나 리스폰스 바디는 대부분 응답 형식이 제이슨을 사용 중이며 컨텐츠 타입을 표기하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할 API 호출 에러를 확인하셔야지 API 호출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사실 기초적인 통신 상식인데요. API를 호출하고 응답받을 때 응답 코드가 100대로 오면 정보, 200번대로 오면 성공, 300번대로 오면 리다이렉트, 400번대로 오면 클라이언트 에러, 500번대로 오면 서버 에러입니다. 400번대 에러가 오면 API를 호출했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0번대가 오면 API를 받는 서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한번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러 코드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400번대, 500번대에 대한 구분은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저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확인하시고 API를 수정하고 다시 개발해서 API를 호출하고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페이지네이션은 내가 지정하는 만큼 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데요. 주로 get 메서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일 업다운로드 API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건 좀 특징이 이 프로필 이미지 같은 이미지나 아니면 파일 같은 경우들을 다른 각 서비스에서 쓸 때 각각 그 파일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고요. 요 API 딱 하나로 공통적으로 API를 활용해서 파일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다운로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서비스에서는 이 올려둔 파일을 가지고 그려다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API 통신을 점유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API 호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주소록 조직 연동 3개의 서비스에서 호출이 제한되며 상품별로 제한하는 범위가 다르니까 미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유료 상품의 경우 API당 분에 240번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호출 제한이 될 경우 동일한 요청은 캐시로 처리해야 하고 제시도 로직의 경우 제시도 간격을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곧 API의 경우 1대1 메시지 외에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사 메시지 알림 같은 경우를 이제 보스로 API로 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저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게시판에서 재알림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게시판 서비스를 주로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출 제한이 되기 전 그리고 될 경우 모두 응답 헤더에서 넘어오는 헤더 정보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105번째 호출을 했는지 200번대 가까이 240번에 가깝게 호출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제한이 되었다면 언제쯤 일분이 풀리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저 헤더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웍스 API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수를 5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 5개를 넘어서면 저런 오류 에러가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브록에는 식별자 범위나 언어 코드, 타임존 코드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도 꼭 참고해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API별로 흐름도가 이제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개발자 문서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을 보시고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개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흐름도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 방식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페이지를 둔 이유는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과 API 호출을 위해서 진행하는 인증 방식이 표준 프로토콜인 오어스 인증 방식을 따르는데요. 이걸 따르다 보니까 내용들 흐름을 이제 하나씩 비교해서 서로 양쪽을 보다 보면 퍼슬라이제이션 코드나 아니면 액세스 토큰과 같은 용어들이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표준 프로토콜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가끔 오해하시는 게 하나 하시다가 액세스 토큰까지는 발급받았는데 분명 로그인 인증에 필요한 액세스 토큰을 받았지만 API를 호출할 때 쓰는 액세스 토큰을 활용해서 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API를 위한 인증을 받았지만 SSO를 인증을 할 때 쓰시는 액세스 토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요거 헷갈리셔서 가끔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장표에 담았습니다. API 2.0에서 인증 방식이 2가지로 제공되는데요. 쉽게 구분하자면 구성원 계정으로 인증은 민감한 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로그인 화면이 뜬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의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게 되는데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자가 특정 여러 데이터들 다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계정으로 인증, 오른쪽에 있는 이 인증 방식을 주로 쓰시게 될 거고요. 어, 대신 이제 이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우 민감한 개인 데이터인 메일, 파일, 그룹 폴더와 같은 데이터는 해당 인증 방식으로 API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메일 쪽은 구성원 계정 인증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인증 방식의 흐름도입니다. 또 상세하게 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JWT 방식을 이제 나중에 입장에서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좀 더 짧은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간단하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 API를 예시로 이제 호출하는 것들 하나씩 개발자 문서를 보는 법을 한번 보자면 API 호출 URL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저 전체 URL을 보면 되고 이 중간에 유저 아이디 부분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데 저거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중괄호를 두고 그냥 유저 아이디를 치환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괄호까지 같이 다 걷어내고 그 사이에 유저 아이디를 넣으셔야 되고 이제 문서를 보다 보면 참고 뭐 주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API 호출 실패 케이스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방식은 메일이니까 구성원 계정 인증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죠? 서비스 계정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가 뜨겠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패스 파라미터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유저 아이디를 어떤 정보를 넣으면 되는지 상세하게 디스크립션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개발자 문서를 잘 보시면 되고요. 헤더 파라미터 쪽 관련된 정보도 인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봤던 베어러 타입으로 토큰 넣어야 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고 이 required 같은 경우를 보시면 required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값이니까 필수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표시가 없다면 선택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넣으시면 되고 리스트 바디 쪽 정보를 보면 to.cc, 그다음 뭐 bcc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메일 서비스 쓰실 때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제목, 본문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API의 파라미터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일 발송 API 예시로 호출과 응답 방식도 이런 식으로 JSON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상태 코드 값도 이제 요 앞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번대로 오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인 API 호출하기입니다. 이 장은 발표가 끝나면 사실 자료를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개발자분들이라면 사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개발을 좀 관심을 갖고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야 이제 성공을 해봐야 개발자 문서나 흐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남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 준비한 방식은 노코드로만 할 겁니다. 소스 코딩 전혀 없이 온전히 무료로 나와 있는 도구나 사이트만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API를 활용할 거고 어떤 도구들을 이용할 건지 정의했는데요. API 호출 인증 방식 중에는 서비스 계정 인증 방식, 아까 JWT 방식을 쓸 거고요. 구성원 목록 조회와 메시지 전송 API를 호출해 볼 겁니다. API 호출은 많이들 사용하는 포스트맨으로 호출해 볼 거고요. 인증의 과정에 필요한 JWT 생성 사이트, 유닉스 타임스탬프 정보로 또 이제 무료 사이트 링크를 넣어뒀으니까 해당 사이트에서 얻으시면 돼요. 제가 참고로 좀 깜빡해서 그 포스트맨 링크는 못 넣었는데요.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서 저거는 도구를 설치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웹에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앱 생성하고 인증 정보 발급하고 JWT 생성하고 액세스 토큰 받고 그다음에 해당 값을 헤더에 넣어서 구성원 목록조 API를 호출한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를 얻으면 이제 그 어떤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서 생성하고 사용자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자 콘솔에서 앱 이름을 먼저 작성해야 되고요. 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 화면 같이 스코프 이제 권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봇과 유저만 저희는 봇과 유저만 다룰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화면대로 모두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이후 서비스 계정을 발급하시고요. 프라이빗 키를 발행하면 로컬의 메모장으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알 수 없는 값들이 받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접하다 보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저 값을 어디인가 활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누군가 정해놨고 그대로 따라야 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따라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JWT 이제 생성 개발자 문서를 보시면 이제 막 되게 뭔가 까만색도 나오고 막 어려운 내용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속된 말로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혹시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빨간 박스 저희 이제 순차적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ISS, SUB 파라미터 설명을 보면 매우 친절하게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개발자 콘솔에서 자동으로 생성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서비스 어카운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돼요. 쉽죠. 다음 LAT나 EXP 같은 파라미터도 이제 유닉스 타임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세컨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 단위로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기용 시간과 다른 값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유닉스 타임 스탬프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왼쪽 화면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기용 시간을 잘 입력하시면 유닉스 시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과 끝을 잘 지정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1시간 내외로 시작과 끝을 지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4개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를 보다 보면 중간에 또 헤더에 무슨 알고리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정된 값이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고정된 값을 역시나 이제 무료로 JWT 값을 생성해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코디드 맨 왼쪽에 위에 헤더 쪽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가 4개 모았던 정보를 페이로드 쪽에다가 넣으시면 쉽죠. 그리고 아까 수집해놨던 로컬에 받았던 알 수 없는 값도 키 값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JWT 인증 값이 이제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쪽에 넣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인코디드 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JWT 값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된 JWT 값으로 인증 서버에서 이제 API 호출에 활용된 최종 액세스 토큰을 받으면, 이거까지 받으면 이제 모든 API, 아까 우리가 구성 목록조회나 메시지 전송이나 그 외에 개인정보를 접근하지 않는 모든 API는 다 요거 인증 가지고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서버로 토큰 요청하는 것도 이제 막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 역시나 개발자 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개발자 콘솔에 가서 잘 수집하면, 저희는 잘 수집하면 돼요. 그래서 그랜트 타입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여기 개발자 콘솔에 시크릿이랑 아이디 다 자동으로 생성됐으니까 저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코프도 이제 아까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넣는 방식은 이제 우리는 봇을 쓴다 그러면 봇, 그리고 띄고 봇 리드, 봇점 리드, 띄고 유저스, 그다음 띄고 뭐 유저스 뭐 이런 식으로 개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시면 이제 여러 개를 같이 모아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 파라미터를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어서션은 JWT 사이트에서 우리가 얻었던 왼쪽에 인코디드 값을 넣으시면,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하겠죠. 확보된 이제 그 개발자 문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개발자 문서 읽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리퀘스트 URL 먼저 보시고, 이제 그 뭐 포스트 메서드는 어떤 포스트인지, 어떤 방식인지, 헤더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디 값은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를 보시고 드디어 포스트맨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포스트맨 실행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뜹니다. 뜰 때 이제 위에 포스트 방식이면 포스트 선택하고 URL은 그냥 그대로 넣으면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제 퀘스트 헤더 쪽에 일부러 제이슨이 아닌 타입을 좀 하려고 제가 예제를 넣었는데, 제이슨이 일반적인데 제이슨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키밸류 값들이 이제 인풋 창처럼 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개발자 문서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넣으시면 되고, 아까 수집됐던 내용들도 밸류 쪽에다가 하나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샌드를 누르시면 정말 놀랍게도 액세스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모든 API들을 다 호출하고 다니고,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인증 자격이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성원 목록조회 API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문서를 역시나 잘 살펴보시고 가이드한 내용대로 포스트맨에서 호출 URL을 넣고 우리가 얻어낸 액세스 토큰을 어슬라이제이션 탭을 선택한 다음에 베어러 토큰이라고 하는 항목을 드랍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저 입력창의 오른쪽 그 위쪽에 토큰 쪽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건 갭 방식이기 때문에 바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샌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밑에 하단처럼 사용자 목록들이 쭉 들어올 겁니다. 그게 제이슨 형태로 쭉 들어오긴 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정보만 딱 복사해가지고 따로 보관해 두시면 돼요. 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개발자 콘솔에서 생성한 봇을 어드민에 이제 추가하고요.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 화면과 같이 추가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개발자 문서를 다시 또 보면 API 호출 URL에 패스트 파라미터,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패스트 파라미터에 봇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죠? 저게 잠깐 중괄호 넣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빼고 그대로 봇 아이디 치환해서 넣고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치환해서 넣으면 되는데, 봇 아이디는 개발자 콘솔이나 어드민 콘솔 쪽에 저렇게 친절하게 봇 넘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넘버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인증 정보는 어슬라이제이션 쪽에다가 아까 이미 구성원 목록 쪽에서 한번 쓰셨으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수집했던 액세스 토큰 가져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갑자기 플렉시블 템플릿이 나왔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위에 보시면 다시 앞에 앞장을 보시면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은 바디 몸통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낼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저희는 메시지 템플릿 중에서 플렉시블 템플릿을 활용해 볼 거예요. 플렉시블 템플릿 쪽에 문서를 보다 보면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시뮬레이터를
선택해서 보면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은 이제 시뮬레이터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템플릿들을 조합하고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가 갈지 그 형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개발 없이, 우리도 개발 없습니다. 개발 없이 이것저것 내가 조작하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형태로 가게 될지 내가 UI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고요. 샘플 위 상단에 있는 샘플 버튼 누르면 지금 여기 레이아웃 선택 화면이 뜹니다. 저희는 이번에 바우처를 템플릿을 이용해 볼 거고요. 요 양식을 레이아웃을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뒷 배경에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레이아웃 선택된 게 아까 우리 선택했던 바우처 화면 이제 레이아웃이 뜨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API 호출할 거니까 제이슨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상단에 제이슨으로 보기 버튼 누르시면 요 제이슨으로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 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 포스트맨으로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아까 헤더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바디입니다. 바디 쪽에 이제 바디 탭을 선택하시면 로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우측 쪽에 보면은 이제 제이슨으로 전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기 드랍다운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제이슨 선택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호출할 그 컨텐츠 타입 자체가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박스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갑자기 왜 있느냐? 저거는 플렉시블 템플릿 보낼 때 저 위쪽 부분에 그 컨텐츠 타입 플렉스라고 하는 저 부분이 앞에 선행되어야 돼요. 저게 내용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컨텐츠스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야 될 게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화면처럼 저 앞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캡처 화면은 없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복사했던 내용 그대로 넣었다가 앞에 저 내용을 넣었잖아요. 지금 화면처럼. 근데 앞에 보시면 중괄호가 열려있는 중괄호가 2개 있어요. 그거를 맨 밑에 스크롤 내려서 닫아줘야 돼요. 2번.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에러가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한테 이 메시지가 가고 알림이 가고 실제 메시지를 받는 화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차근히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개발자 문서를 보는 법이나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일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최신 AI 기술로 진화하는 네이버스 초대규모 AI인 네이버 자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가 곧 출시합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올해 큰 화두였던 이제 챗GPT와 같은 초대규모 AI, 챗GPT 3, 4 버전과 같이 이제 대화형 AI가 이제 8월에 베타로 출시되고요. 10월에는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클로버 스튜디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네이버웍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봇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나리오 베이스대로 아까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응답을 사용자가 보내면 그거에 맞춰 다시 또 메시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교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다소 똑똑하지 못한 봇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이퍼클로버 X와 네이버웍스 봇을 이제 연계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부터 사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회사만의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똘똘한 봇을 네이버웍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성도는 두 서비스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서버를 두고 메시지를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네이버웍스 봇에 질의를 하면 그 질문을 하이퍼클로버 X에 전달하고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생성형 AI의 답을 만들어서 그 응답을 주면 그걸 그대로 사용자한테 메시지 전송 API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전송 API 해봤죠?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출시만 되면 한번 연동 개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리션 API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베딩 API는 할루시네이션을 환각 답변을 해결하는 API라고 보시면 되고 할루시네이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추가를 하자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초대규모 AI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널려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럴싸한 답을 주게 됩니다. 매우 그럴싸한 꼭 있었던 것 같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아이폰을 바다에 떨어뜨렸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매우 그럴싸하게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정보들이 저렇게 명확하지 않는 거짓 답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베딩 API를 활용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빠른 말로 정신 없으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시나 현장에서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시라 그런지 역시나 네, 와닿는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AI 파트까지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용된 모습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개발자 도구 방금 설명해 주신 개념적인 내용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 드리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웍스를 전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이버 내부에서의 사용 그리고 봇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 주실 네이버웍스 마케팅 강미정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웍스 봇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저도 이번 월간 네이버웍스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등록된 봇이 무려 6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6만 개 이상 중에서도 서비스 중이라고 되어 있는 봇 상태가 서비스 중이라고 되어 있는 봇은 3만 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봇 사용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또 살펴봤더니 2018년도 12월 말 대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000% 이상 증가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이버웍스 봇을 사용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게 되었고요. 또 최근 3개월간 그럼 봇 API를 얼마나 많이 호출한 기업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탑 3를 꼽아서 봤더니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게임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병원,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가전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봇은 어떤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네이버웍스 봇을 많이 사용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웍스 직원들은 저희는 어떤 봇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봇이라고 하면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연중 무휴, 쉬는 시간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는 사내 문의봇, 그리고 보안 솔루션 문의봇, 연말 정산 문의봇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직원들의 핸드폰 안에 네이버웍스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봇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봇이 사내 문의봇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내 문의봇의 화면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저희가 사내 문의 2580 챗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내 문의봇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인사, 업무기기, 복리후생, 업무 지원 등과 같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항목별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인사를 탭해 보면 인사에서도 이렇게 채용, 보상, 급여 등과 같이 인사와 관련된 항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차, 저희가 가장 회사원들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게 휴가인데요. 회사 연차 산정 기준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근태를 탭하면 하고 난 다음에 휴가 기준을 탭하면 바로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누구에게 선배에게 묻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묻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묻지 않고 또 아니면 인사팀에 묻지 않고 이렇게 바로 네이버웍스 챗봇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봇들도 있어요. 네. 사내 기준에 의해서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프라의 안정성에 이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동으로 이걸 감지해 가지고 담당자들에게 메시지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봇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이 일일이 문제들을 발생되는 이슈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방을 또 담당자들 메시지방에 초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전파했다면 지금은 봇이 자동으로 이슈 사항들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로 알림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사전에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또 네이버 서비스를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봇을 이렇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지만 저희 스스로도 봇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네이버스의 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어떤 봇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또 저희 상인님께서는 네이버스 고객사분들이 어떻게 봇을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실제 네이버스 고객사가 사용하는 네이버스 API 연동 그리고 봇에 대해서 설명드릴 김상입니다. 네, API 봇 크게 이렇게 활용 사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웨어 연동하는 것들, 네이버스랑 연동하는 거죠. 시스템 전화라든지 상위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거, 로그인 연동, SSO도 있고, 문의 대응을 하는 자동화 봇, 설비 예약 자동화, HR 안내, 업무 매뉴얼,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인데요. 이 봇도 결국에는 봇을 이용을 하고 봇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봇도 API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요. 편의상 API 연동하는 부분, 봇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룹웨어 연동하는 그림, 시스템 연동, 전화 연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의 대응, 설비 예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웅진 그룹웨어 사례입니다. 웅진이 여러분들 웅진 다른 브랜드로 다른 이제 생활 속 웅진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웅진에서도 IT 사업,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하는 웅진 부서에서 워크스루라는 그룹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그룹웨어랑 네이버웍스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룹웨어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게시판, 전자결제, 업무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HR, 비용 관리 이런 기능까지 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룹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룹웨어랑 연동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네이버웍스 기능들이 우측 상단의 아이콘으로 쭉쭉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의 API 연동의 장점이 각 기능별로 메일, 메시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API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인데 그 기능별 API 연동 제공 덕분에 이렇게 기능 하나하나가 그룹웨어랑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웨어에서 이렇게 바로 네이버웍스 쪽 특정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웍스 기능과 그룹웨어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비슷하게 워크플레이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웅진에는 워크스루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홈페이지에서 기능, 연계 솔루션 쪽으로 들어오시면 워크스루 그룹웨어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발표 자료를 PDF로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하심으로써도 자연스럽게 이 그룹웨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오픈 API를 통해 전사 알림 메시지 전송이나 그룹웨어에서 결제를 하면 그 알림이 메일로 전송되는 등의 여러 가지 개발을 웅진에서 직접 하셨는데요.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중앙에 나와 있죠. 네이버웍스는 메일, 드라이브, 메시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 협업과 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웅진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HR, 비용 관리, 자원 예약, 유연근무 관리라든지 이런 근태 쪽까지 커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 오픈 API를 활용해서 다방면의 기능 연동을 한 형태이고요.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자결제 알림용이라는 이런 봇이 있죠. 봇을 사용을 해서 전자결제가 들어왔을 때 메시지로 앱으로 연결할 건지 웹으로 연결할 건지 선택을 해서 앱을 누르면 워크스루 앱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웹을 누르면 이렇게 연장근무 신청서 HR 양식으로 웹 화면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PC에서 자유롭게 네이버웍스랑 워크스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전사 알림 메시지 전송, 그리고 메일 전송, 결제를 했을 때 메일로 안내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 전송하는데 참고하셨던 가이드 내용과 사용한 API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본 리스트를 추출하고 상세 정보를 추출하는데 썼던 HTTP 리퀘스트 API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읽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또 소개를 드리면 메시지 발송을 할 때 사용하는 API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사용자 대상, 채널 대상. 채널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 대화 시 사용하는 API이고요. 메시지 보내기 사용자 대상은 어떤 특정 한 명의 사용자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A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유형 또한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텍스트, 스티커, 이미지, 파일 등등 형태로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고요. 메시지 전송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 내용이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고 첨부 파일을 등록하게끔 할 수도 있고 확인하기, 단순하게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사 알림 이런 실제 예시 화면이고요. 요거를 화면이 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사내 알림이라고 쓰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 확인하기 버튼에 들어갈 내용을 확인하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내용 타입에서 버튼 템플릿, 뭐 대상자 타입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까 소개 드릴 때 개발 지식이 선수 지식이 좀 있어야 이 네이버 웍스 개발자 도구를 잘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튼 하나하나 누르고 내용 입력만 하면 이렇게 프론트엔드에 바로 내용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난이도 낮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난이도 낮게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결제 알림 메일 쪽을 보여드리면, 그룹웨어 전자결제를 할 때 다음 결제자에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일로 알림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메일 발송할 때 사용한 API는 아래와 같고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결제 상신을 했을 때 상위 결제자에게 알림 메일이 발송이 되고, 이렇게 상세 보기에서 웹으로 연결할 거냐, 모바일로 연결할 거냐, 이런 링크들을 타고 이렇게 다시 워크스루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를 네이버웍스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에서 결제 링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이 독스에서 메일 크리에이트 이 가이드 부분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케이스는 얼스팩토리라는 저희 네이버웍스 고객사에서 사내 IP 전화 시스템이랑 네이버웍스 봇 API를 연동하는 모바일 통화 커뮤니케이션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얼스팩토리에서는 이 다이나믹 IP 캐스트, 줄여서 DIP 캐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나믹 IP 캐스트 음성 전화도 되고 음성 회의도 되고 통화 연결음, 자동 응답 서비스, 착신 전환 등의 그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IP 전화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 서비스랑 네이버 웍스를 어떻게 보면 제3자 서드 파티 앱으로 가지고 와서 연동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통화 수신 알림, 네이버 웍스에서 통화 수신 알림을 하고 통화 제어하고 팩스 수신 알림하고 그 팩스 내용을 보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그 노먼 대표이사님이라고 저 이번에 이 활용 사례를 제공해 주신 얼스팩토리 대표님께 이제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개발자 도구를 어떻게 활용 중이신지, 특히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라고 여쭤봤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개발자 도구 문서를 참고하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시가 많아서 화면 구성이나 제공 기능을 상상하고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앱 설정 화면, 봇 설정 화면 나눠서 보여드리면, 이 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이나믹 IP 캐스트 UC 설정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봇 설정 화면은 네이버웍스 봇 설정 화면입니다. 이 GitHub 링크도 공유를 주셨는데, 이 링크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리는 게 맞을지 몰라서 그 링크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이크 콜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다이나믹 IP 캐스트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웍스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오픈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이 구현된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게 네이버웍스 메신저 화면인데요. 얼스팩토리로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외부 수신 전화가 걸려왔을 때 수신 전화 당겨받기도 되고요. AI 비서로 당겨받기도 됩니다. STT, TTS 서비스로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내 모바일로 당겨받기나 다시 발신하기, 그 M2C 발신하기 기능도 되고 외부로 연결하는 기능도 되고요. 이 외부에서 어떤 전화가 걸려왔을 때뿐만 아니라 이 외부 전화는 특히나 고객 상담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1번째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걸려온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비슷한 기능들을 네이버웍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에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바일로 당겨받기가 되고요. M2C 발신하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스가 수신되었을 때는요. 이 팩스 보기를 누르면 이 네이버웍스 웹 모바일 화면에서 바로 팩스 보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지원되는 IP 전화 시스템이랑 네이버웍스 소통 시스템이랑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간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얼스팩토리에서 다이나믹 IP 캐스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웍스 서드파티 앱을 연결을 해서 훨씬 더 이 사업 내용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만큼 더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회사의 어떤 B2B 향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두 케이스가 다 그런 케이스죠. 아까 소개드렸던 웅진 워크스루 그룹웨어도 그렇고 얼스팩토리의 IP 전화도 그렇고
쉽게 모두 대회양 서비스를 하는데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를 활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봇 활용 첫 번째 사례인데요. 네이버웍스 홈의 도입 사례 메뉴에서 보실 수 있는 에듀윌 사례입니다. 에듀윌에서 네이버웍스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셨지만 그중에 큰 부분 하나가 네이버웍스 디벨로퍼 사이트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었던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듀위키라는 챗봇 개발을 해서 자주 묻는 인사 관련 문의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그림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에듀위키라는 챗봇을 메시지방으로 초대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에듀위키입니다."라는 인사가 나오고 "근태 관리 방법 알려줘." 이런 식으로 선택형이 아니죠. 어떤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가장 유사한 정답을 가지고 오고 그 "근태나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바로 답을 이렇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받던 질문을 이렇게 챗봇으로 자동화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사례이고요. 에듀윌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네이버웍스 파트너사로도 되어 있는 IDSM 트러스트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메시지방에서 회의실 예약 봇을 초대를 해서 회의실 예약을 굳이 캘린더 들어가서 회의실 예약하고 하지 않고도 메시지 화면에서 바로 회의실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메시지방을 보통 만들 때 사람이랑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지 이런 봇도 하나의 사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의 주체로서 회의실 예약 봇을 초대를 하면 그 회의실 예약 봇이 "안녕." 하고 초대를 하면 바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회의실 예약을 하거나 확인 취소하거나 두 가지 액션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회의실 예약을 누르면 그다음 액션 "예약 날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은 이제 회의실 위치를 선택하는 거겠죠. 사실은 요 밑을 누르면 회의실 예약할 수 있는 회의실 옵션을 쭉 아래 띄울 수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가려진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회의실 위치를 선택하면 그 특정 회의실이 쭉 나오고 그중에 원하는 회의실을 선택하면 위 내용으로 예약하시겠습니까? 리마인더가 나오고 예, 아니오에 따라서 그 뒤에 액션이 나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회의실 예약부터 회의실 예약 봇을 호출하는 스타트 시점부터 예약하고 회의실 예약 결과를 전송하는 엔드 순서까지 이렇게 쭉 프로세스가 짜여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DSM 트러스트 쪽으로 이 회의실 예약 봇 관련 문의를 주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이버웍스 홈에 들어가셔서 가장 상단에 파트너 소개 쪽에 들어가시면요. 이 각각의 파트너사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소개드렸던 웅진 워크스루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요. 웅진 IT 클라우드가 저희 네이버웍스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웅진 쪽으로 전달 주시면은 훨씬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실사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리 참가 등록할 때 전달 주셨던 사전 질문 중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질문 파트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라이브 퀴즈가 바로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전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크게 개발자 도구 관련된 내용이랑 네이버웍스 일반 내용이랑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도구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요즘 API랑 API나 AI 사용해서 도와주는 툴들 진짜 많죠. 특히나 AI는 전성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극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I 정말 전성기를 맞았는데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만이 가진 특징 혹은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 오픈 API에서 사용된 REST API 표준에 맞게 설계로 해서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웅진 워크스루 그룹웨어랑 연동 그림 설명드릴 때 네이버웍스 각각의 기능별로 API가 다양하게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내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떤 ERP 프로그램이나 기타 레거시 시스템이랑 다양한 형태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 AP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통신, 즉 소통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전달 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전달 드릴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비개발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노코드 방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그 요구하는 개발 역량이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개발 역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발 역량을 가지고 개발을 해 보시다가
어려우시면은 네이버웍스 파트너사 혹은 네이버웍스 팀에 직접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개발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 디벨로퍼스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쪽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웍스 개발자 도구를 같이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랑 또 집단 지성을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메뉴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네이버웍스 관련 질문인데 이 주소록 비공개 내용은 아까 라이브 질문으로도 한번 주셨더라고요. 봤었는데 요 답변 내용이랑 라이브 답변 드린 내용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에 대한 교육 이런 문의도 주셨는데 교육은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죠. 월간 네이버웍스 매월 한 달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월간 네이버웍스는 특정 하나의 기능 혹은 뭐 직무 얘기를 좀 스토리 있게 푸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강남에서 2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네이버웍스뿐만 아니라 워크플레이스, 워크박스 같은 다른 사스 서비스들도 같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네이버웍스를 쓰고 있다가 좀 더 배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웍스를 도입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교육을 들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웍스에 저장된 대화 백업 내용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이드 문서 업데이트 주기 이거 궁금해 주신 거 보고 저도 재밌었어요. 매년 네이버웍스에선 주요 업데이트를 2-3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버전이 3.7, 3.8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 업데이트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마이너한 업데이트들이 수시로 제공은 되지만 매년 2-3회 제공하는 네이버웍스 정기 업데이트가 어찌 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주요한 업데이트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많이 정기 업데이트 주기를 갖고 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뭐 수시로 어떤 가이드가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기다리셨을 라이브 퀴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님 수고해 주세요. 제가 화면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웍스 마케팅 인턴 안채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웨비나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반으로 라이브 복습 퀴즈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문제는 총 5문제로 채팅창에 정답을 가장 먼저 남겨주신 3분께 선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Q&A 창이 아니라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선물은 네이버 페이 1만 원 쿠폰을 드리며 중복 당첨은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채팅 칠 준비해 주세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채팅 치실 때 특정 토론자나 호스트한테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모두로 찍고 보내주셔야 돼요. 모두로 찍고 보내주세요.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이버 웍스 피처스에서 개발자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될까?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정답자 잠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두로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 정답이 강수철님, 2번 강수철님, 제가 채팅창에 입력해 드릴게요. 이재현님, 그리고 김성길님 3분 되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이 3분께서는 다음 퀴즈에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웍스 API로 웅진 그룹웨어 땡땡땡땡과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웹 그리고 앱에서 전자결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바로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답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자. 자, 2번 가장 먼저 말씀 주신 분이 안홍수 부장님, 김도룡님, 김정숙님 3분 되겠습니다. 제가 입력하고 갈게요. 김도룡, 김정숙님 축하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자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 맞춰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참가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혹시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휴대폰 번호를 채팅을 호스트 및 토론자에게 보내기로 해서 전화번호 11자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네이버 웍스의 API 연동 기능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탈퇴 연동은 없습니다. 굉장한 넌센스 퀴즈였죠. 네, 정답자 볼게요. 3번에 가장 먼저 말씀 주신 분 오태정님, 김혜연님, 박성우님 3분이시네요. 오태정님, 3분 다 중복 아니시죠? 네,
박태정, 김혜연, 박성훈님. 그 호스트 및 정답자로 해서 휴대폰 번호 한번 보내주세요. 3번 문제 정답자. 네, 박태정, 김혜연, 박성훈님. 아, 너무 빠르시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4번. 네이버 웍스그룹 메시지방에서 제공되는 협업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집에 가서 네, 정답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자 보고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번에도 정말 빠르시네요. 4번 문제. 스크롤을 엄청 많이 올려야 돼요. 잠시만요. 3번 가장 먼저 써주신 노송이님, ANT 주식회사 이종도님 세 분이 정답자시네요. ANT 주식회사 이종도님, 아니죠.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노송희님, ANT 주식회사 이종도님 세 분이 4번 정답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입력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넘길게요. 네. 5번 문제입니다. 곧 출시될 팀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올 8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 자, 정답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 주신 분은 영어로 영진최라고 써주신 영진초이님, 그 다음에 이선찬님, 조덕연님 세 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영준님, 그 다음에 이선찬님, 조덕연님 축하합니다. 네, 세 분도 수신자를 호스트 및 토론자로 하고 휴대전화 번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소감을 또 들어보는 시간이 있어야죠. 오늘 처음으로 월간 네이버스 발표에 참여하신 유섭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량 조절 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이런 자리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월간 네이버스 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처음 참여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마케팅팀의 꽃 인턴 안채원님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상희님이랑 미정님 그리고 유성님까지 정말 웨비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시는 걸 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분들 앞에서 짧게나마 제가 퀴즈를 출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문제는 저희 인턴 채원님이 다 출제를 하셨고요. 재밌는 넌센스를 워낙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튼 이번 달 네이버스도 월간 네이버스도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싶으셨나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소 퇴근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거 미정님도 마치기 전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월간 네이버스가 벌써 14회째. 이거 이제 다음 월간 네이버스는 15번째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14회 동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월간 네이버스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아직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늘 그 웨비나 설문 폼을 통해 가지고 링크를 통해서 더 듣고 싶으신 이야기, 네이버스에 대한 기능 아니면 활용 사례 에 대해서 꼭 답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하반기에 진행되는 월간 네이버스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 계셨었는데요. 그 사전 질문에서 저희가 그 오프라인 교육은 어제 바로 진행이 됐었어요. 7월 오프라인 교육은 어제 완료가 되었고 다음 교육은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교육 대부분 9월 초에 저희가 교육 신청 페이지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웍스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꼭 9월 초에 저희 교육 신청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육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4시 22분이 됐네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이랑 다시 보기 자료, Q&A 자료들은 이번 주 중이라고 하면 내일이네요. 네, 내일까지는 가급적 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